어머, 오랜만이다. 여전히 양말 아무데나 벗어던지네. 그녀의 첫마디에 나는 커피를 뿜을 뻔했다. 7년 전 내가 결혼식 하루 전날 문자 한 통으로 헤어진 여자. 그녀가 오늘 우리 집 파출부로 왔다. 토요일 아침 9시. 아내는 친정에 갔고 나는 드디어 자유의 날이라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아, 이 맛이지. 감자칩 봉지를 뜯고 TV 리모컨을 찾으려는데 어라? 리모컨 옆에 양말이 한 짝 있다. 어제 여기서 벗었나? 아니, 그보다 저 컵라면 그릇은 언제 화분 옆에 갔지? 그제 먹은 치킨 뼈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냉장고 문 손잡이엔 택배 박스 테이프가 걸려있고 창문 틀에는 먼지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다. 이건 아내가 보면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되겠는데? 나는 벌떡 일어났다. 청소해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청소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걸레질은 더더욱 자신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만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파출부 예약 서비스. 화면에는 번쩍이는 문구가 떠 있었다. 깔끔한 정리, 저렴한 가격, 믿을 수 있는 베테랑. 좋아, 이거다. 나는 당일 예약 버튼을 눌렀다. 그게 오늘 비극의 시작이었다. 띵동. 파출부 왔어요. 밝은 목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감자칩을 입에 물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은아? 오랜만이네, 상훈 씨. 세상에. 이게 드라마야, 현실이야? 파출부를 불렀는데 전 여친이 온다고? 그녀 이지은. 나보다 1살 어렸고 대학 시절 내 첫사랑이었다. 우리는 4년을 만났다. 결혼 약속까지 했다. 예식장도 잡고 청첩장도 돌렸다.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날 그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졌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이미 떠난 뒤였다. 결국 결혼식은 취소됐고 나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그리고 3년 뒤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일단 설거지부터 할게요. 예전처럼 그릇이 산더미네요. 그때는 내가 됐어요. 말하지 말아요. 그럴게요. 그녀는 씩씩하게 주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은은 정말 프로였다. 설거지는 일사천리였고 개수대는 금세 반짝였다. 걸레질도 능숙했고 창문 닦는 솜씨는 예술이었다. 와, 진짜 깨끗하다. 원래 이렇게 해야죠. 집은 사람 마음을 반영하거든요. 그녀는 빨래를 개며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를 부려먹었다는 것이다. 저기요, 걸레 좀 짜주세요. 예, 예전에 내가 항상 했잖아요. 이제 상훈 씨 차례예요. 아니, 근데 내가 돈 내고. 돈 냈으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안 그러면 환불이에요. 결국 나는 내 집에서 파출부의 청소 보조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혼한 것도 아닌데 전 여친 밑에서 청소 보조라니. 그녀는 내 방까지 들어가며 말했다. 여전히 책상 서랍에 과자 숨기네요. 어떻게 알아? 7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예뻤고 그게 더 문제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근데 왜 파출부 일을 해? 7년 동안 세상 배우느라요. 다른 일은 안 해봤어? 했죠. 그녀는 걸레를 짜며 말했다. 당신 결혼식 사회도 봤잖아요. 뭐라고? 그땐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웨딩 플래너 보조로요. 아무도 몰랐죠.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왜 그랬어?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여보, 나 생각보다 일찍 왔어. 아내였다.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여보. 파출부 아주머니야. 아주머니? 지은이 눈썹을 찌푸렸다. 저 아주머니 아니고요. 잠깐 지은아 제발. 전 여친이에요. 정적. 죽음의 침묵. 아내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고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건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여보, 그게 아니라 진짜 우연이야. 나도 몰랐어. 우연? 아내는 냉소를 지었다. 그럼 그 우연이 빨래까지 개줬네? 속옷까지? 그건 그러니까. 파출부니까. 파출부? 웃기지 마. 전 여친이 왜 우리 집에서 청소를 해? 당신이 부른 거잖아. 아니, 진짜 몰랐다니까. 지은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저 사람은 변했어요. 이제 양말도 혼자 빨아요. 그래요? 아내는 더욱 차갑게 웃었다. 그럼 앞으로도 혼자 빨겠네. 나 친정 갈게요. 여보, 잠깐.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은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말을 너무 솔직하게 했나 봐. 그래, 내가 말을 왜 해? 그래도 집은 깨끗해졌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은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수고하세요, 상훈 씨.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집 청소 금지령을 받았다. 아내는 파출부를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 대신 매주 토요일 나 혼자 청소를 하게 됐다. 설거지, 걸레질, 빨래, 화장실 청소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그리고 웃기게도 나는 그때부터 청소의 달인이 되었다. 사람 인연이란 참. 파출부로 제외해서 인생 공부를 하네. 아내는 3일간 친정에 있다가 돌아왔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근데 집 진짜 깨끗하네? 응, 내가 했어. 오울이 남편 대견한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며칠 뒤 지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그땐 미안했어요. 대신 이번엔 내가 당신 집 깨끗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당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녀다운 결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덕분에 청소 배웠어. 그리고 너도 행복해. 전송.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걸레를 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이번엔 혼자서.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 아저씨, 무릎 꿇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 동네에서 못 살 줄 알아.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들이 사랑한다던 그 여자 앞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꿇으려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건 아마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일 겁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6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오늘도 날씨 좋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저는 배달용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아무도 제 얼굴을 모르는 게 다행이었죠. 20년 전 제가 회사를 물려받기 전 선친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면 회사를 망친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달기사로 위장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3번 1호. 젊은 직장인이 손을 흔들며 웃었고 저는 치킨 박스를 건네며 함께 웃어줬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지. 회장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들.
그게 좋았습니다. 오후 2시쯤 강남의 한 고급 빌라 단지로 배달이 들어왔습니다. 레지던스 A동 2403호 최유진 고객님.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유진, 제 아들 진우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여자였으니까요.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얼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사실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진우 앞에서만 웃는 그 미소가 저는 영 불편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명품 가운을 걸친 유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 놓고 가세요. 무심한 말투였지만 아직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네, 고객님. 음식 확인하시고요. 됐어요. 빨리 가세요. 바쁘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게 우리 진우가 사랑한다는 사람이구나. 계단을 내려오는데 2층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시아버지한테 이런 모습 숨길 거야? 뭐 어때? 어차피 회장 아들이랑 결혼하면 나도 재벌 부인인데. 유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시집살이 빡셀 것 같은데. 시집살이? 내가? 웃기지 마. 결혼하면 내가 그 집 여왕이야. 시아버지고 뭐고 다 내 밑이라고. 뭐라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배달 온 아저씨 봤어? 완전 촌스럽던데. 맞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 먹여 살리는 거지 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배달 온 아저씨라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유진이 집에 데려올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게요. 그래, 그러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증거도 없이 엿들은 이야기만으로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고 싶구나. 하지만 아버지의 육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단다. 일주일 후 유진 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최유진입니다. 공손하게 고개 숙이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어서 오세요. 편하게 있어요. 저녁 식사 내내 유진 씨는 모범적인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음식을 권하고 웃으며 대답하고 진우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는 숙연하게 예를 갖추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유진 씨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응, 연기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어차피 늙은이 하나 구슬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결혼만 하면 돈은 내 거야. 회장 늙어서 얼마 못 버틸 텐데. 그럼 진우가 다 받는 거고. 시어머니? 없잖아. 죽었는데. 오히려 좋지. 간섭할 사람 하나 없으니까.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내 아들을, 내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진우에게 보여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말로 하면 아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랑에 눈먼 사람에게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요. 직접 보게 해야 해. 증거를 만들어야 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은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최유진의 가면을 벗겨라. 새벽 3시 불이 꺼지지 않은 서재에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배달기사로 돌아가자. 그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자. 손이 떨렸지만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비서실장, 내 스케줄 한 달간 비워도 개인적인 일정이 생겼어. 회장님, 그러시면 이사회가 괜찮아. 부회장이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배달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유진 씨가 사는 빌라 근처 상권만 담당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 또 아저씨네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여전히 제 얼굴을 몰랐고 저는 그저 친절한 배달 기사로 남았습니다. 네, 이 근처 담당이라서요. 맛있게 드세요. 일부러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자. 며칠이 지나자 유진 씨는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달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어느 날은 빗속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어머, 아저씨 완전 져주셨네요. 잠깐만요. 유진 씨가 수건을 가져왔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 나이에 배달 일 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냐,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이냐. 하지만 저는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손자 학원비 때문에 이 일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유진 씨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요즘 세상에.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날 이후 유진 씨는 가끔 팁을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아니, 됐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아저씨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아저씨처럼? 하지만 겉으로는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유진 씨의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언니, 오늘 뭐 먹어? 치킨 시킬까? 또, 어제도 먹었잖아. 그럼 피자? 좋아. 언니, 시켜. 기회가 왔어. 피자를 가지러 가는 동안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진우더러 약속 잡아. 유진 씨 집 앞 카페로.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해.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자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유진 씨의 집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내 남자를 건드려? 언니, 오해야, 진짜! 유진 씨가 친구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진우 오빠랑 카톡하는 거. 그거 그냥 안부 묻는 거 같다고.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저런 성격이었구나. 그때 한 여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기 혹시 저 사람들 아세요? 네, 저는 최유경이요. 유진이는 제 동생이에요. 동생.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라고요? 네, 저는 최유경, 쟤는 최유진이에요. 아저씨가 자주 배달 오시는 거 봤어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유진이 원래 착한 앤데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재벌이랑 결혼한다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만 보고 사람은 안 보고. 유경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려도 안 듣고 그 남자 아버지한테도 잘 보이려고 연기만 하고. 저는 동생이 걱정돼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유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부탁이에요. 우리 유진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아저씨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지도 배달 일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진이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돈이 최고라고, 가난은 죄라고. 유경 씨는 흐느꼈습니다. 제발 우리 동생 좀 구해주세요.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유진 씨도 어쩌면 피해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을 이용하는 걸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경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제 정체를 유진 씨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저씨가 누구신데요?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서진혁입니다. 유경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유진 씨의 진짜 모습을 제 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진 씨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유진이 인생 망칠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로운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유경 씨와의 협력으로 저는 유진 씨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자존심이세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걸 못 견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 아버지를 무시해요. 늙었다고 곧 죽을 거라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유경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진우에게 유진 씨 집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배달 기사 복장으로 그 근처에 대기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저는 유진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문이 열렸고 유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 아저씨. 오늘 남친 만나는 날이에요. 드디어 프러포즈 받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아, 그런데 아저씨. 유진 씨가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집 앞에 친구들이 집에 오거든요. 그런데 배달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창피해서요. 네, 아니, 아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요. 제가 재벌가 며느리 될 사람인데 너무 서민적인 건 좀.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뒷문으로 나갈게요. 아, 감사해요. 역시 아저씨가 이해가 빠르시네요. 유진 씨는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카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카페 창가에는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유진 씨가 도착했습니다. 오빠, 유진아, 왔어?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게 마지막 행복이겠지. 저는 배달 가방을 메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최유진 고객님. 유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왜 와요? 주문하신 햄버거 배달이요. 저 주문 안 했는데요. 아, 그럼 옆 테이블인가?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유진 씨의 테이블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유진 씨의 명품 드레스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는 황급히 닦으려 했고 유진 씨는 제 손을 확 쳐냈습니다. 손 치워요. 이거 300만 원짜리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장 배상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실수였잖아. 오빠는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내 옷을 망쳤다고. 유진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300만 원 당장 내놔요. 제가 배달 일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 원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망쳤으면 당신이 책임져야지. 유진아! 진우가 유진 씨의 팔을 잡았지만 유진 씨는 뿌리쳤습니다. 나 이런 하류층 인생들이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 거라고. 하류층 인생.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돈도 없으면서 조심성도 없어. 유진 씨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네, 무릎 꿇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경찰 불러서 신고할 거야.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유진! 오빠,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당연하잖아. 이 사람이 내 옷을 망쳤는데.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이제 진우가 진실을 보겠지. 하지만 그 순간 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시라고요! 진우는 저를 일으켜 세우고 유진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유진, 우리 끝이야. 뭐라고? 유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이라니. 무슨 소리야, 오빠?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랑은. 오빠, 오해야. 나는 그냥.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하지만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오빠, 제발. 유진 씨가 진우의 팔을 잡았지만 진우는 뿌리쳤습니다.
놓아줘. 나 먼저 갈게. 진우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유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녀의 손가락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유경 씨였습니다. 유진이 지금 집에서 난리예요. 물건 집어던지고 울고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유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정신 차려야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전 유진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진우야. 아버지는 알고 계속 계셨죠. 그래서 반대하신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회장님, 유진 씨, 제가 오늘 너무 심했죠? 유진 씨는 유경 씨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것 같았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유진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유진 씨, 일어나세요. 싫어요. 진우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제발. 제발요. 유진아, 일어나. 오빠, 가. 다시는 오지 마. 오빠. 가라고. 진우의 고함에 유진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가면 되는 거지.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이긴 거예요.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창밖을 보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을 지켰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유진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유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유진이가 무슨 일입니까?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뭐라고?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진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유진 씨! 웃기죠? 사랑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추하게.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진우 오빠 사랑했어요. 알아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사랑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유진 씨, 회장님, 제가 진우 오빠한테 사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병원으로 와라. 무슨 일이세요? 유진 씨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를 보자 유진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그만. 아니야. 내가 할 말 다 듣고 가. 유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 처음엔 내 돈 때문에 만났어. 인정해. 알아. 하지만 오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오빠가 웃을 때, 내 손 잡을 때, 나를 바라볼 때, 내 심장이 뛰었어.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겁이 났어. 가난하게 자라서 돈 없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계속 돈에 집착했어. 유진아, 오빠, 나 이제 알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유진 씨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오빠였어. 오빠가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어. 근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진우는 말없이 유진 씨를 안았습니다. 바보야. 왜 이렇게까지 하냐? 오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착각했던 걸까? 복도 끝에서 유경 씨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정말 변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제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유진이가 정신 차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와 유진 씨가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아버지. 저 유진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뭐?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할 거예요. 결혼은 나중에 천천히. 유진 씨가 제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돈만 쫓고. 고개에 드세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진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유진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눈빛은 진짜야. 유진 씨, 네, 회장님. 제가 시험하겠습니다. 1년간, 네, 1년 동안 진우와 만나되 결혼은 1년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때까지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증명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정말 변했습니다.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의 허례허식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친절해졌습니다. 회장님, 배달 한 번만 같이 가도 될까요? 어느 날 유진 씨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배달을요? 네. 회장님이 왜 배달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유진 씨와 함께 배달을 나갔습니다. 고객님,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뭐가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게요. 저는 그동안 제 얼굴만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만. 유진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회장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사람을 알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유진이랑 결혼하려고요. 1년이 됐구나. 네. 그리고 유진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유진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1년 전 제가 회장님인 줄 모르고 남을 무릎 꿇게 하려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싶어요. 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유진 씨, 이제 저도 알아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라는 걸. 저는 유진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우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우, 그리고 며느리 유진.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교만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 저는 유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당신은 그걸 해냈습니다. 유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너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구나. 네.
아버지, 행복하거라. 두 사람 모두. 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결국 해피엔딩이 됐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경 씨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동생이 사람이 됐어요. 아닙니다. 유진 씨 스스로 노력한 겁니다. 유경 씨는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마음을 봐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회장님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달기사 복장을 벗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회장님인 나, 배달기사인 나. 어느 쪽이 진짜일까? 아니, 둘 다 진짜야. 사람은 하나의 모습만 가진 게 아니니까. 책상 서랍을 열어 1년 전 적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최유진의 가면을 벗겨라.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면을 벗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 그 중에는 유진 씨처럼 길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진우처럼 사랑에 눈먼 사람도 있고, 저처럼 진실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젊은 직장인이 환하게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것도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된 유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증오로 시작했는데 사랑으로 끝나다니. 하지만 이게 인간이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자.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오가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며 그게 진짜 회장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겠죠. 유진 씨와 진우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희 또 다른 모험. 다음엔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넓고 배울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 독감이 유행한다는 소식에 딸아이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병원을 찾았다. 30년을 다닌 익숙한 곳이었다.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주변엔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기침을 하며 줄지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대기실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엔 수다로 시끄러운데 오늘은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옆 할머니는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85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내 차례가 되기도 전에 뒤편에서 의사가 나를 보더니 손짓을 했다. 흰 가운을 입은 낯선 얼굴이었다. 김 원장님이 아니었다. 저 제 차례가 아직.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환자가 많아서요. 빨리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 진료실이 아니라 처치실이었다. 창문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할머니, 여기 침대에 누우세요. 예방주사 맞는데 누워야 하나요? 편하실 거예요. 이상했다. 독감 주사는 앉아서 맞는 건데 게다가 예방주사를 의사가 직접 놔주는 것도 이상했다. 항상 간호사가 해주지 않나. 옆에 있던 간호사는 문을 닫으며
어깨를 움츠렸다. 의사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랍을 열어 주사기 하나를 꺼내더니 갑자기 내 손바닥에 뭔가를 쥐어주고 손가락으로 입에 댔다. 할머니, 주사 금방 놔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나 간호사가 내 귓가에 속삭인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보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지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바닥 속 종이가 땀에 젖어갔다. 간호사는 의사가 약품을 준비하는 동안 표정을 싹 바꾸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소독솜을 준비했다. 나는 손바닥 속 쪽지를 몰래 펼쳤다. 그 안엔 떨린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저거 맞으면 큰일 나요. 뭐, 큰일? 무슨 큰일? 장난인가?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진지했다. 아니, 겁에 질려 있었다. 의사는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투명한 액체가 차 있었다. 바늘은 평소보다 굵어 보였다. 할머니, 아프지도 않아요. 금방이에요. 저기, 이거 정말 독감 주사 맞아요? 물론이죠. 왜 그러세요? 그 눈빛.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다. 30년을 살아온 내 직감이 경고했다. 쪽지를 다시 봤다. 구겨진 부분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다. 오늘 주사 할머니 이름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름이에요. 절대 맞지 마세요. 손이 얼어붙었다. 바늘이 내 피부에 닿기 직전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빼고 몸을 일으켰다. 왜 그러세요? 누우세요. 싫어요. 나 갈래요. 의사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힘이 세었다. 간호사가 갑자기 의사 앞을 가로막았다. 선생님, 환자분이 거부하시는데요. 비켜요. 빨리 놔야 해. 안 됩니다. 그 틈에 나는 문을 열고 대기실로 뛰쳐나왔다.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멈추세요. 그러면 더 위험해요. 누가 위험한데? 나를 왜? 대기실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다. 무표정했다. 마치 인형 같았다.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출구를 막아섰다. 할머니, 주사 맞고 가세요. 비켜요. 나는 할아버지를 밀치고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갔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70이 넘은 몸으로 이렇게 뛰어본 게 얼마만인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발소리는 여전히 뒤따라왔다. 아니, 2명이었다. 이쪽으로 갔어요. 빨리 잡아야 해.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서야 심장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쪽지를 다시 펼쳤다. 완전히 구겨져 있었지만 뒷면에 작은 글씨가 또 있었다. 병원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어제 박 할머니도 주사 맞고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살고 싶으면 절대 다시 가지 마세요. 박 할머니, 아래층 박 할머니 말하는 건가? 며칠 전 독감 예방 주사 맞으러 같이 가자던 그 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핸드폰을 찾았다. 그런데 병원에 두고 온 것 같았다. 유선 전화기만 있었다. 현관문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병원에서 왔어요. 주사 놓고 가야죠. 그 의사 목소리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문 여세요. 금방 끝나요. 안 아파요. 노크 소리는 점점 더 규칙적으로, 더 크게 울렸다. 나는 숨조차 들이쉬지 못한 채 문을 등지고 웅크렸다. 할머니, 얼른 문 여세요. 안 맞고 도망가시면 더 위험해요. 병이 퍼져요. 거짓말. 독감 예방 주사를 안 맞는다고
누가 집까지 찾아오나. 노크가 멈췄다. 대신 문틈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잠깐만 문 좀 열어요.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오해? 내 이름도 아닌 주사를 내 팔에 꽂으려던 게 오해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밖은 다시 조용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다. 갔나? 그때였다. 문틈으로 메모지가 여러 장 밀려 들어왔다. 이번엔 글씨체가 달랐다. 간호사 필체였다. 열지 마세요. 밖에 있는 사람 의사 아닙니다. 병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환자들 명단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절대로 문 열지 마세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또 다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하실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뒤에 글씨는 번져서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눈물에 젖은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유선 전화를 붙잡았다. 119가 아니라 112를 눌렀다. 여기 어떤 사람이 문 앞에서 저를 따라왔어요. 병원에서 뭔가 이상해요. 할머니,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하려는데 전화선이 툭 끊어졌다. 선이 잘린 건지 누가 아래층에서 끄는 건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래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병원 로고가 붙어 있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내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다시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이번엔 노크가 아니라 자물쇠를 만지는 소리였다. 할머니, 곧 들어갈 거예요. 문 열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베란다로 나갔다. 윗집 베란다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다. 이 나이에 불가능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전화가 끊기기 전에 신고는 된 모양이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저기 이 안에 화자분이. 의사 행세를 하던 남자와 경찰이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 잠시 후 그 남자는 경찰에게 인사를 하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경찰이 내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 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할머니, 그 사람 병원 직원 맞다고 하는데요. 예방주사 맞으려다가 도망가신 거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상해요. 저 주사 이름도 제 이름이 아니었다고요. 할머니,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기억력은요? 경찰의 눈빛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노인네가 헷갈린 거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제가 미친 사람 같아 보여요? 제발 병원 좀 조사해봐요. 분명 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경찰이 돌아간 뒤 나는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밤중이 됐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정말 헷갈린 걸까? 아니다. 분명 간호사가 쪽지를 줬다. 여기 있다. 쪽지를 다시 펼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까 없던 쪽지가 하나 더 생겨 있었다. 경찰 믿지 마세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손이 얼어붙었다. 경찰이 갔다 온 뒤에 이 쪽지가 생겼다는 건 누군가 다시 문틈으로 쪽지를 넣은 거다. 현관문을 다시 봤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 밖에 서 있었다.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새벽 4시. 잠들 수 없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지켜봤다. 핸드폰이 없어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다. 딸에게도.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제 괜찮을까? 그때 문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신문이었다. 신문 배달부가 문 앞에 놓고 간 것이었다. 신문을 집어들었다. 일면에 큼지막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요양병원 불법 의료행위 적발, 환자 10여 명 사망.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지난 6개월간 영영구,
일대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사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 명단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노인 환자들에게 과다 약물을 투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내가 다니던 병원이었다.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여러 대 우리 동네로 들어오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문틱으로 마지막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간호사의 필체였다. 할머니,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더 이상 못 쓰겠어요. 그들이 저를 찾았어요.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아직 다 잡히지 않았어요. 병원 원장은 아직. 글씨가 중간에 끊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계단 쪽으로 뭔가 떨어져 있었다. 간호사 명찰이었다. 피가 묻어 있었다. 비명을 지르려는데 뒤에서 손이 내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세요. 돌아보니 그 간호사였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이 건물 안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도망치는 걸 봤어요. 할머니 때문에 올 거예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살아있으면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만 안 둬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쪽으로요. 간호사가 내 손을 잡고 옥상으로 달렸다. 옥상 문은 잠겨 있었다. 어떻게?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거기서. 남자 목소리였다. 병원에서 봤던 그 가짜 의사였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주사만 맞으면 편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간호사가 내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그때 아래층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진짜 경찰들이 건물에 들어오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는 주사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계단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이번엔 다른 경찰들이었다. 뉴스에 나왔던 수사팀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그제야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일주일 후 병원은 폐쇄됐고 관련자 7명이 체포됐다. 그들은 노인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나를 구해준 간호사는 내부 고발자로 보호를 받게 됐다. 할머니, 그날 쪽지 드리길 잘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머니가 도망가셔서 다행이에요. 그래야 경찰이 움직였으니까요. 병원 원장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됐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려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편지를 뜯었다. 할머니, 다음엔 조심하세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곧 다시 만나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현관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딱, 딱, 딱.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노크만. 끝없이.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경찰. 그들은 이미 사건을 종결했다. 딸, 밤중에 깨워 뭐라고 말할까? 노크 소리는 계속됐다. 딱, 딱, 딱.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봤다. 문틈 아래로 또 한 장의 종이가 밀려 들어왔다. 마지막 쪽지였다. 이번엔 진짜예요. 나는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까?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